네, 안녕하세요. 유근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핵심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요, 인사관리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총무, 급여 업무를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실무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법의 기초 및 채용 단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자, 먼저 그 다음에 보시면 노동법 개요라고 해서 목차 보시면 시민법의 확립과 노동 문제, 노동법의 정의 및 체계, 노동법의 법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타이틀만 보면 어떻죠? 다소 좀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파편적인 지식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근본이 되는 제가 생각할 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진짜 실력을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서 내가 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력이 는다라는 거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이나 법칙을 튼튼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른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는 저희가 하는 업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거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노동법의 생성 및 발전이라는 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민법의 확립이라고 하면서 이 노동법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이제 근대 초기 시민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계급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성립함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시민법,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대 요청에 걸맞는, 그쵸? 그 시대 요청에 걸맞는 시민법을 확립하면서 소유권 보장, 계약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기본 원리로 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의 요청에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요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쵸? 그 다음에 여성과 연소근로자가 혹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책임을 묻다 보니까 온전하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다 보니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보호가 무시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러면서 다시 시대가 좀 또 바뀐 거죠. 그러면서 시대적인 요구가 달라지면서 노동법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노동법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근대시민법의 원칙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 그쵸?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유재산권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계약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책임은 뭐예요? 잘못한 거를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나면 A라는 차량은 뭐 60% 과실, B라는 차량은 40% 과실해서 그 과실 책임을 따지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자,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만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러면서, 이거를 무조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소유권을 상대적으로 보호해줘야겠다라는 게 소유권 상대의 원칙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모두에게 그냥 그 당사자한테 100% 자율성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과실책임에서 또 추가로 무과실책임 원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무과실책임이라는 건 뭐죠?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재해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근로자의 잘못을 묻지 않고 회사가 100%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산업재해는 회사가 부담을 한다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보험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회사가 보상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최저 기준으로 법을 강제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당연히 일정액을 보상하는 산업재해 보상제도.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고가 막 자유롭게 될 수 없도록 해고를 하기 위해선 정당한 요건이 필요한 규제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면, 자, 노동법이라는 어떤 법령집이 존재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행, 혹은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은 어디 있죠? 형법이라는 것에 있죠.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 자, 그럼 형법이라는 건 존재해요. 형법. 혹은 민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법령이 존재하죠. 1조부터 몇 조까지 존재하죠. 자, 근데 노동법도 이렇게 법령으로 실제로 존재하냐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노동법이라는 건 그냥 노동과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통칭하는 그냥 일종의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동법이라는 거 안에 그래서 이제 노동법이라는 걸 굳이 정의를 해보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법 규범의 총체, 그쵸? 어떤 특정한 법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쵸? 그러면 노동법이라는 걸 좀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도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동법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다. 유형별로.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거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하겠죠. 됐죠? 그럼 개별적 근로관계법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법령이 있냐를 보면 우리 다 아시죠? 근로기준법. 됐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기간제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대 보험 관련된 것들 여기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우리 노동조합법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이거 우리 노사협의회 설치할 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죠? 그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떤 실무를 하거나 문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 법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원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노동법의 법원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이 내용을 모르고 보시면 노동법을 재판하는 어떤 우리 판단하는 기관 있잖아요. 그 법원을 진짜 우리가 재판하는 그 법원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법원은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 그 법원이 아니라 자, 여기서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법상 분쟁에 관한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노동관계에 있어서 조금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이런 법령도 존재하지만 또 뭐가 있죠? 회사 안에는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에 있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단체 협약이 존재하겠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하고 근로자가 약속한 뭐가 있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들, 그 다음에 규율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A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 뭐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떤 걸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어떤 걸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세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는 우리 법령이에요. 당연히 법이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법이 최우선이라는 뜻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최저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저. 가장 기본이 된다. 이 법령보다 낮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아무리 근로조건을 형성하더라도 그게 법령보다 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법령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나 협약은 무효가 되고 법령에 따른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용 순서 보시면 법령, 조약,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법령이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런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그러면 근로계약이 가장 마지막에 있네요. 근로계약이.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적용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회사가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근로자를 현혹시킬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성과급 뭐 100만 원 줄게. 매월 1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을 통해서 현혹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걸 요구하기도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제시한 그 근로조건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사가 현혹시켜 놓고 자,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그거보다 더 낮은 걸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하게 돼 버리니까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을 우선시켜 버리니까 우리가 그 근로계약에서 유리하게 설정한 근로조건이 무시되겠죠. 이렇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관계는 좀 특수한 이런 여러 가지 요건, 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거 별표 치세요. 별표. 노동법 특유의 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뭐냐면 자,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직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적용 순서하고 관계없이 그냥 유리한 거를 따르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만약에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법령은 최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뭐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에 따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거에 따른다. 자, 그럼 반대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면요?
시효규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유리한 게 우선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꼭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대한 내용은 스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인 이상 미만을 판단하는데 5인 미만 이상을 따지는 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볼 거는 뭐냐면,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요, 이 근로자라는 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보호와 권리와 어떤 책임을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호 측면에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순간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해고가 제한이 되죠.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조금 뭐 근태가 불량한다거나 뭐 업무가 조금 실수가 있다라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단순히 이런 사소한 이런 몇 개 되는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것들로는 해고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로 해고가 되려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가 굉장히 많은 입증 자료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만든 거죠, 국가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보호가 발생을 하고, 또 뭐가 있죠?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지급 의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뭐 연차휴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는 휴가도 발생을 하죠, 유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혜택들은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왔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많이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이게 지금 글씨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자, 프리랜서 계약하실 때. 우리 3.3% 사업소득 떼면서 프리랜서 계약 많이 하시죠? 근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냐 안 떼냐는 형식적인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대원칙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꼭 메모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 글씨 쓰는 게 조금 어려워서 조금 요약해서 쓸게요. 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니까 구두에 따라서 써주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나 법원은요, 노동관계에 있어서, 다른 법령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노동관계 법령에 있어서는 대원칙이 존재하는데, 그 대원칙을 우리는 자, 실질주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꼭 써주세요. 실질주의 원칙. 실질주의 원칙. 자, 쓰셨나요? 실질주의 원칙. 자, 이 실질주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 시킬 수 있어요. 실질의 반대말은 뭐죠? 실질의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 됐죠? 형식. 자, 실질주의니까 당연히 이 부등호가 입이 어디로 벌어져야 될까요? 그쵸?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이 형식에 앞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계속 언급드릴 거예요. 실질이 형식에 앞선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걸로 돌아오면, 자, 이 사람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자, 계약서를 썼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3.3%를 사업소득으로 공제했어요. 이거는 실질이 가까울까요? 형식이 가까울까요? 이 계약서라는 이 형태는 형식에 가까운 겁니다. 형식. 이 형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프리랜서로 보여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냐. 그 실제 근무 형태를 놓고 봤는데, 그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자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질주의 원칙. 자,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만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업무하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회원사분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 항상 저한테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는 그렇게 안 써 있던데요? 이렇게 되묻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전 그러면 반대로 다시 여쭤보세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해 주셨는데요? 라고 여쭤봅니다. 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적용한 것과 실제로 운영한 내용하고 우리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 근데 이 실질적인 내용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걸 따른다는 거예요? 실제 내용에 따라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 실질주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넘어오면, 자, 제가 실질주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형식은 계약 형태를 갖췄는데, 프리랜서로.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이나 기타 연차,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겠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법원에서 총 10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놨습니다. 자, 보면, 자, 10가지인데 굉장히 많죠. 자,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이거 별표. 되셨죠? 자, 이 10가지 기준이 다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상 실무적으로는요, 거의 여기 이 세 가지 1, 2, 3번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거의. 한번 볼게요. 2번. 두 번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 프리랜서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완전히 독립된 어떤 프로젝트 그냥 사업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되려면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대한 그 소득에서 리스크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죠. 이렇게 맞춰서 이 틀 안에서 만들어주세요. 이 틀 안에서 업무 수행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계속 지시하고 언제까지 뭐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하고 감독, 내가 시간에 통제받고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사업자예요? 그게 무슨 프리랜서예요? 프리하지 않잖아요. 그쵸?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별표. 거의 여기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근무 시간,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자,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뿐만 아니라 조금 자유롭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출근 시간은 최소한 5시간은 지켜야 돼요. 혹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그 재택근무하는 동안에는 내가 자유롭게 업무를 다른 내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진정한 프리랜서가 되려면요. 내가 내일 당장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회사한테나 혹은 내가 업무 처리하는 담당자한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걸 업무를 못하고 어쨌든 언제까지 업무는 마무리 잘 해놓겠다. 그 정도의 이제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일 쉬려면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어떤 결제가 필요하다거나 내가 회사의 승인이나 결제 없이 마음대로 쉬거나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존재하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된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프리랜서 계약했다라고 하고 놓고 보면 거의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판단이 가능하고 실제로 노동부나 법원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되셨죠? 나머지 한번 볼게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나 작업 도구를 회사한테 지원받는 게 아니라 회사의 물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그 업무 수행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사가 맡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가 발생하면서 그 장비에 대한 어떤 감가나 어떤 파손에 대한 위험이나 리스크도 다 내가 지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 이거 이해되시죠? 내가 회사한테 업무를 받았어요. 근데 이 내가 받은 업무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시킬 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여기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저한테 A라는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도급을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쪼개가지고 이거 업무 해주면 내가 얼마씩 줄게. 이렇게 하는 거 회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징계감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이게 자유롭게 내가 다른 사람을 써서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냥 나는 이 업무 수행만 온전하게 하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질 여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손실과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냐. 보수의 성격이 대상적 성격이냐. 그 대상적 성격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뜻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내가 1시간 일하면 난 1시간 일하면 2만 원 받아. 이렇게 딱 내가 일한 거와 딱 1대1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냐. 그 자체가 되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이어서 보면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이 전속성이 뭐죠? 우리 이제 전속 계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전속 계약이라는 건 뭐죠? 내가 그 회사에 전속된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별도의 막 이렇게 시간을 제가 플렉시블하게 쓰면서 여러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하고 전속된 계약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냐. 그 뜻인 거죠. 그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전 징수했는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이 세 가지만 일단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꼭꼭 관리해 주시고 우리 회사에서 혹시 프리랜서 계약을 해놨지만 실제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근로자로 보여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분이 나중에 회사하고 관계가 끝나서 퇴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이런 거 회사가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연장근로수당, 나 연장근로 했는데 안 줬다. 이런 걸로 노동부 진정이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 꼭꼭 기억해 두시고 관리할 때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노동법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노동법의 법원, 그 다음에 법원 안에서 중요한 거 뭐였죠? 유리조건 우선의 적용의 원칙,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뭐였죠? 실질주의 원칙. 실질주의 원칙. 이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서 제가 계속 언급 드릴 겁니다. 자, 이상 여기서 첫 번째 강의 마치고 이어서 뒤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